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랜만에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계약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을 내서 독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게리 바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앰비션, 야망에 대한 부분을 독서해 보도록 할게요. 11년 후 혹은 그 다음 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뉴욕 제츠 미식 축구팀을 인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뉴욕 제츠 미식 축구팀의 구단주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나는 겁도 없이 그 사실을 공언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팀을 인수하다니. 사람들이 SNS로 쑥덕거리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전부 기억하고 왜 실행하지 않느냐고 추궁한다면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나 실패자로 추락할 것이다. 설령 내가 조 단위의 돈을 벌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뉴욕 제츠를 인수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나를 실패자로 여길 것이다. 신기하게도 나는 이런 상상 자체가 즐겁다. 내가 만약 뉴욕 제츠를 인수한다면 최고의 성공 스토리 하나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목적이 아닌 여정을 위한 삶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성공했다. 뉴욕 제츠를 인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니 그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관심은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었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내가 풀고 맞춰야 하는 거대한 퍼즐처럼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 내가 향후 3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간략히 소개하면 과소평가된 한 대형 브랜드를 인수해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하고 뉴욕 제츠를 인수하는 것이다.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베이너 미디어를 최대한 성장시키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과 손을 잡게 되면서 나는 그들의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베이너 미디어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내가 인수하는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베이너 미디어의 인프라를 통해 다가오는 기회들을 무한정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람들은 야망을 종종 불온한 뜻으로 해석한다. 야망이 열등감과 불안을 가리기 위해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야망은 무엇일까?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되거나 조직의 최고 높은 직책에 이르러 권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야망일까? 그런데 그 은밀한 야망의 이유가 부모님과 애인 아니면 자신을 무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누구든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의 타이틀을 작동시킨다. 나이와 연도 등의 시간적 제한을 둔다. 그런데 나는 뉴욕 제츠를 30대나 40대에 꼭 인수하겠다고 결심하진 않았다. 나의 목표는 과시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한다. 60대, 70대 혹은 그 이후의 목표를 이루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오래전 내가 꽤 긴 시간 솔직함과 부정적인 생각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끈기와 번아웃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이들은 야망과 비열함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야망에 취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소중한 것을 망치는 리더들을 멋지다며 추종한다. 나는 그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 좋은 의미에서 야망은 건강하고 즐거운 것이다. 앞뒤 살피지 않고 자기 기분에 취해 폭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기분 좋게 오늘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가볍게 브리핑하듯이.
꿈을 이루는 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내 꿈을 이룰 것이라 확신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룰 생각은 없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야망은 내게 있어 싱싱한 당근과도 같다. 그 자체로 보기 좋고 건강하다는 뜻이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존경받고 싶어서인가? CEO로 성공해 프로구단을 인수하는 건 남자들의 귀여운 로망이긴 하지만 스포츠와는 상관없이 단지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높은 연봉의 안정적인 직장도 야망이라기엔 어쩐지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잦은 해외여행, 넓은 집 등 그런 이유 말고 좀 더 유쾌하고 큰 뜻은 없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야망에 대해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나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소중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작업도 멋지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앞으로도 계속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셀카 영상을 찍어 인생 최고의 꿈을 SNS에 올려보자. 이번 기회에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해서 어느 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망도 단련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켜라. 숨어서 하지 말고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 스테이크나 생선 샐러드 요리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또 샐러드는 드레싱이나 추가되는 토핑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소금이 부족하면 맛이 밋밋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다. 마찬가지로 파트 1에서 소개한 나를 성장시키는 12가지 요소들은 적절히 섞어야 효과가 크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주 마주칠 것이다. 동기가 먼저 승진했을 때, 상사의 눈에 띄어 성과를 인정받고 싶을 때, 연봉 인상을 위한 협상이 필요할 때, 번아웃에 빠졌을 때, 팀의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 갑자기 관리자 역할을 맡았을 때, 동업자가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알았을 때. 여기서 소개하는 35가지 시나리오들은 내가 받은 문자, SNS 댓글, 일상 속 대화, 그리고 강연 중 청중의 질의응답들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보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나의 피드백을 참고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동기가 먼저 승진할 때, 당신과 동기 A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다. 업무 능력은 서로 비슷하며 주위에서는 소속 팀원 10명 중에서 2명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A는 승진 대상자 물망에 올랐는데 당신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친절함이다. 내가 승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함과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동기 A의 실력을 인정하고 축하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나의 성과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인사권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질문해보자. A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뻐요. 전폭적으로 존중하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때 상사가 어떤 피드백을 해주던 간에 그의 대답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 상사는 자신이 느낀 대로 본대로 결정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나와 팀장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지켜보고 승진 등의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팀원 개개인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직감이 좋다 해도 바쁘다 보니 놓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관리자나 뛰어난 리더라도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세한 일과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다. 그러니 상사가 당신보다 동기 A가 더 유능하고 일을 잘한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상사를 만나 대화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친절한 솔직함이 아닌 분노나 격한 감정으로 면담을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점 요인이 된다. 그 짧은 순간의 만남에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서운함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면 좋은 인상을 얻기 힘든 건 물론이고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이건 어떤 상황에서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격하게 쏟아내면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상사가 안 좋은 피드백을 줄 때, 상사가 당신에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최근 팀의 성과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기에 놀랍고 당혹스럽다. 팀원들과도 꾸준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관계도 좋은데 말이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걸까?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예상치도 못한 안 좋은 피드백을 준다면 당신의 의문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회사 생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이 말을 6번 반복해서 읽어보자.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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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읽어라. 원망이나 분노가 가득 찬 사람처럼 읽어라. 상사의 능력을 무시하고 얕보는 사람처럼 읽어라. 이번엔 반대로 미래에 대해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처럼 읽어보자. 겸손하고 호기심 많고 새로운 것에 늘 목마른 사람처럼 읽어보자. 자연스럽게 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읽어보자. 같은 말을 하는데 각각의 표현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는가? 상황에 어떤 감정을 이입하는지에 따라 질문의 느낌이 바뀌고 면담 결과가 바뀌는 가능성이 생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주는 상사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의 무지. 사실 업무 현장에서 이것만큼 속 터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주문만 하는 상사를 존경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속단하며 그를 대한다면 비판적인 그의 피드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다. 실제로 상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쩌면 본인이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의 작은 실수에 화풀이를 한 건지도 모른다.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공감과 호기심으로 접근해보자. 공감과 호기심을 활용하면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기회가 생긴다. 더 생산적인 1대1 면담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그것이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는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내려진다. 조직에서 성과의 평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피드백은 나와 내 업무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아무리 숫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전부 맞을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한결 마음이 편하다. 물론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 참고하되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까지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나보다 테니스를 훨씬 잘하는 친구가 게임 후 나에게 테니스 연습을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친구의 실력이 지금의 나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시나리오는 상황이 다르다. 절대적으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사를 멘토로 여긴다면 더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하지만 평소 미덥지 못한 상사가 다분히 악의적으로 무리한 지적과 요구를 해오면 달리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순진하게 행동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감과 호기심으로 시작하면 더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열린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 CEO로서 나는 직원들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결정해준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까지 포함해 일하는 환경이 더 유연해진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자신을 직원으로 선택해 일할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세상 수많은 직장 중에 나와 내 회사를 선택해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직장을 구한 것과 직원을 구한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도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의 콧대가 높아지면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철저히 계산적 자세를 취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성원에겐 가차없이 대한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이런 회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